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현재 결혼한 지는 11년 정도 되었고,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리고 남편, 이렇게 네 식구가 함께 살고 있네요. 이제 곧 새 식구가 될지도 모를 일이지만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왜 그럴 만하다고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저와 남편은 중매 결혼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중매라기보다는 소개팅이긴 한데 어쨌든 누군가가 소개해서 만나게 되어 결혼까지 간 거니 중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사실 저는 첫 만남에 남편에게 크게 호감을 느끼지는 못했지만 남편이 저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 남편에게 마음이 갔던 것 같습니다. 원래 누군가가 나를 굉장히 좋아해주면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저도 남편에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만큼 남편은 저를 참 많이 좋아해 줬습니다. 다 지난날 과거지만요. 또 하나 남편에게 호감을 느끼게 됐던 요소 중에 하나는 남편이 효자라는 것이었어요. 사실 이 부분은 결혼하게 될 때 여자분들이 많이 꺼리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저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제 생각으로는 어디서 이상한 남자나 또 자기 부모에게까지 잘하지 못하는 남자보다는 부모에게 잘하는 남자가 더 낫다고 생각할 때였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것도 적당히라고 생각은 하지만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남편은 저에게도 잘했고 부모님에게도 효자인 것 같았어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잘하고 배려심이 많고 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만났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런 사람과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하게 된 거고 말입니다. 사실 결혼하게 되기까지 쉬웠던 건 아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난은 바로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 되실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인 제 남편에 대한 사랑이 아주 각별한 분이셨어요. 뭐 이해를 아예 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남편은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거든요. 남편 위로 누나가 둘이 있는데 손이 귀한 집에서 아들을 낳지 못해서 시어머니는 본인의 시어머니에게 굉장히 많은 구박을 받았다고 해요. 그렇게 거의 마흔이 다 되어 얻은 아들이라 시어머니에게 남편은 엄청나게 귀한 아들이긴 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리고 직장도 현재 대기업을 다니고 있고 말이죠. 그렇게 얻은 자식이 공부도 잘해, 취직도 잘했어. 그러면 당연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하고 예쁜 아들이긴 했을 거예요.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어머니는 심한 편이기는 했어요. 사실 세상에서 가장 잘난 여자가 와서 며느리 삼아달라고 해도 나는 마음에 차지 않았을 게다. 그만큼 나한테 우리 아들은 귀하니까. 그래서 네가 내 마음에 차는 며느리는 당연히 아니야. 그런데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러라고 하는 거지. 속으로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자기 며느리가 될 사람에게 그런 말을 쉽사리 하기란 쉽지 않잖아요. 뭐 물론 11년 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도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를 구박하거나 하는 건 많이 사라졌을 때였거든요. 물론 저희 시어머니는 예외였지만 말입니다. 잘난 며느리 들여다 놓고 만족하는 것도 물론 좋게 하겠지만 그러면 우리 아들도 기가 죽을 것 같고 또 나도 편하게 대하지는 못할 것 같으니 너 같은 며느리 들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싶어.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해도 사람 면전에다 대놓고 그런 말을 하는 건 너무 무례하지 않나요? 이건 아랫사람 윗사람을 떠나 그냥 인간적인 예의나 배려가 없는 수준이라고 그때도 생각은 했었어요. 하지만 중간에서 남편이 잘했습니다. 그때는요. 에이, 그래도 수아도 남의 집 귀한 딸인데 너무 그렇게 말씀하지는 마세요. 수아도 수아 집에서는 엄청나게 귀한 딸이에요. 아들이랑 같니?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어머니, 밖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옛날 사람이라고 누가 뭐라고 해요.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입을 삐죽이고는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남편에게 안 좋은 엄마 소리는 죽기보다 듣기 싫어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물론 난관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원래 시댁에서 저희 집을 해주기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을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주려고 했던 아파트가 지금 때가 조금 안 맞아서
당분간은 못 들어가게 될 것 같구나. 공사 일정이 뒤로 밀렸나 봐.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공사 일정이 맞지 않아 당분간은 자기 집에서 살라면서 말이죠. 저는 솔직히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살던 집에 당분간 살다가 완공이 되면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정색을 하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왜? 나랑 같이 살기가 그렇게 싫으냐? 아침에 짧게라도 같이 살아보면 정도 붙이고 친해지면 좋지 않니? 평생 가족으로 살 사이인데. 아무리 좋은 사람들끼리 만난다고 해도 고부간은 어쩔 수 없는 불편함이 조금은 있기 마련이잖아요. 하물며 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게 눈에 빤히 보이는 시어머니는 저로서는 당연히 피하고 싶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남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 뭐 완공까지 1년 조금 더 미뤄졌다니까. 그동안은 어머님 말씀처럼 지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해. 이제 한 가족이잖아. 시어머니에 이어서 남편까지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다 대고 싫다는 말을 어떻게 해요. 참. 그래서 중간에서 남편이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고도 하는 건데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남편도 그다지 못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가볍게 그렇게 하자고 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고 또 고작 1년 조금 넘게인데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1년이 10년이 되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 알았다면 그때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그 1년이 10년이 된 사연은 이랬습니다. 저희가 원래 들어가려던 그 신축 아파트가 완공이 된다는 소식이 들려온 어느 날이었어요. 아니 글쎄 그 아파트가 뭔가 부실 공사 같다는구나. 그래서 당분간 들어가지 말고 세를 주는 게 어떻냐길래 세를 주기로 했다. 저와 남편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냥 통보한 거였어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냐는 말에 어차피 세를 준 사람에게 2년만 준 거니까 그 뒤에 들어가면 되지 않겠냐? 하고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시더군요. 당시에 저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로 고생하고 있던 터라 정말 너무 싫었지만 이미 세를 줬다는데 뭐 어쩌겠냐는 마음으로 그러겠다고 울며 겨자 먹기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또 2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아니 글쎄 그 집이 내가 분양받았을 때보다 2배는 더 뛰었지 뭐니? 부동산 아는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지금이 고점이고 점점 떨어질 거라 그래서 집 내놨다. 돈 벌 수 있을 때 벌어야지. 그러면 저희는요? 너희는 천천히 여기서 더 살면서 차차 나갈 집 알아보는 게 좋지 않겠니? 너는 지금 몸도 무겁고. 당시에 제가 임신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어렵게 된 임신에 몸이 약했기에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했던 시기긴 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는 제가 어렵게 임신했다는 이유로 시어머니가 잠깐 잘해주셨던 시기였기 때문에 저도 그냥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제는 언제든 나갈 수 있지 않으려나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낳고 키우고 1년이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는 동안 갖가지 이유로 저희의 분가를 반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이유를 만들어 오는지 자꾸 이유가 생겼고 말이죠. 그렇게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남편은 당연히 변했어요. 꼭 분가를 해야 돼?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해야지. 어머니랑 같이 살면 편하잖아. 애들도 다 봐주시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당신은 같이 살면서 당신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나보고 어머님이랑 평생 같이 살라고? 평생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더, 대체 언제까지? 왜 화를 내고 그래? 어머니가 그렇게 싫어? 나 조금 서운하려 그런다. 서운한 건 오히려 나야. 처음에는 당장 내일이라도 내가 원하면 분가할 것처럼 위하는 척이라는 척은 다 해주더니 왜, 이제는 싫어? 내 말이 말 같지도 않고 들어주고 싶지도 않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그럼 그게 아니면 뭔데? 남편과 저의 다툼은 나날이 심해져만 갔습니다. 이러다 시어머니와 제 사이가 끝나기 전에 남편과 이혼이 먼저일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저도 나름대로는 이혼을 쉽게 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남편이 아이들에게 너무 잘했습니다. 아이들도 아빠를 좋아했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빠를 뺏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나만 참으면 되는데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둘째를 가지게 되면서 그냥 회사를 그만뒀거든요. 첫째 때 너무 고생하기도 했고 또 둘째가 아들이라는 걸 시어머니가 알게 되자마자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잘 크는 거라며 거의 반강제로 회사를 그만두게 하셨습니다. 5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경력이 단절된 채 집에서 아이만 키우던 여자가 밖에 나가서 아직 어린 아이 둘을 혼자 어떻게 키우면서 살 수 있나 솔직히 막막하긴 했어요. 그런 조건들이 저를 이혼 생각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들었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혼을 마음먹게 만든 저희 시어머니가 정말이지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는 저희 시어머니가 저한테 어떻게 시집살이 시켰는지 대충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모든 집안 살림을 제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정말이지 엄청나게 깐깐하신 분이셨어요. 여기 문틀에 먼지가 제대로 안 닦였잖니? 나 기관지 약해서 집에 먼지 많으면 안 되는 거 모르니? 대청소라는 건 침대도 다 드러내고 소파도 다 드러내서 그 밑까지 다 하는 거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너는 어떻게 돼 내가 아직도 빨래를 구분해서 돌리는 것도 못하는 거니? 실수라고 하는데 실수가 대체 몇 번이나 반복되는 거야. 그 정도면 실수가 아니라 그냥 멍청한 거 아니니? 학교 공부는 대체 어떻게 했나 몰라. 어느 날은 말이 조금 심하다 싶으면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어머님, 말씀이 조금 지나치신 것 같은데요. 내 말이 지나쳐? 네가 지나친 건 생각 안 하고? 내가 너 때문에 속이 터지는 건 안 보이고 그런 말 좀 들었다고 이렇게 어른한테 바락바락 말대꾸를 또 해야겠어? 그렇게 저를 보는 게 스트레스면 그냥 저를 내보내면 되는 일 아닌가요? 그래서 하루는 진지하게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님이 매번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고 저도 어머님 기대에 맞는 100점짜리 며느리가 되기는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라도 저희가 독립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거리가 멀어지면 오히려 사이가 더 좋아지거나 하는 가족들도 있다고들 하잖아요.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많이 하고 한 말이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화를 내셨고 저도 더는 그걸 견딜 수 없었고 말입니다. 그때가 결혼하고 6년쯤 됐을 때였을 거예요. 저도 정말 많이 참고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나름 괜찮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완전히 넘어갈 듯 뒷목을 잡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악을 쓰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처음 본 거였어요. 네가 지금 내가 잔소리 한다고 나가겠다고 그러는 거니? 어디서 어른이 잔소리를 좀 했기로써니 나가겠다는 등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누가 100점짜리 며느리 하래? 기본만 하라는 거잖아, 기본만. 네가 이렇게 못하는데 지금 내 아들이랑 손주를 너한테 맡기고 분가를 시키라는 거니? 나는 절대 못한다. 절대. 그리고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들은 건지 남편도 저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정말이지 기가 차서 원. 어머니한테 나가겠다고 협박 같은 거 했다며? 협박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그러시던데 당신은 자기 마음에 차는 며느리가 될 수 없을 것 같으니 나가겠다가 하면서 협박했다고. 기가 막혀서. 그게 무슨 협박이야. 나는 어머니가 사사건건 내가 하는 걸 다 싫어하시니까 이렇게 사이가 악화될 바에 그냥 조금 떨어져 지내보는 것도 방법이다 싶다고 말한 거지. 그거야. 당신이 조금 더 잘하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더 잘해. 당신 내가 하는 거 보고도 그래? 뭘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래. 알겠어. 내가 한번 잘 말해볼게. 남편은 사태의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안 건지 아니면 당시에 제가 너무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게 보이니까 수습하려고 한 말인지는 몰라도 시어머니에게 분가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보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면 집 안 해주신대. 당신 모아둔 돈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랑 당신이 모아둔 돈 있으면 보태서 나가면 되는 거지. 꼭 어머니가 해주셔야 돼? 우리가 무슨 미성년자도 아니고. 제 그 말에 남편의 표정이 갑자기 굉장히 곤란해지더군요.
아니, 조금만 참으면 어머님이 집을 해주시는데 아깝잖아. 당신도 화만 내지 말고 이성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 집이 한 푼, 두 푼도 아닌데. 남편의 말도 일리가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부모님이 집을 해주는 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는 하죠. 게다가 저희가 부자도 아니었고 어찌되었든 남편이 외벌이를 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며칠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나가는 게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다시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애들 조금만 더 크면 나도 일 구해볼 테니까 우리 그냥 나가자. 내가 정말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아서 그래. 지금 그것 때문에 조금만 더 참고 살다가는 내가 먼저 죽을 것 같다고. 그냥 조금 작은 집이라도 나가서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남편은 엄청나게 당황하더라고요.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더니 정말 믿을 수 없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떠올리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여보, 그게 사실은... 이라며 곤란한 듯 입을 뗀 남편은 정말이지 엄청난 이야기를 하더군요. 회사 동료를 믿고 거의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다 날렸다고 말이죠. 처음에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듣는 건가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도 모르겠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결국 남편은 자기가 돈이 없어서 독립하지 못하는 거면서 혹시나 그걸 저에게 들킬까봐 더더욱 시댁에 사는 걸 좋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던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저만 빼고 이 사실을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시어머니는 그래서 저한테 더 당당하게 구셨던 것 같아요. 어차피 나가지 못할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말이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과는 먼 미래까지 꿈꾸는 게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 말이죠. 구체적으로 이혼을 할 거다,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긴 건 아니었지만 내 밥그릇은 내가 챙기고 나 살 길은 내가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남편만 믿고 있을 수는 없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쯤부터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었고 예전에 같이 일하던 분이 작게 회사를 차리셨는데 거기에 아르바이트 겸해서 갔어요. 물론 시어머니가 반대를 하긴 했습니다. 아니, 네 남편이 돈을 못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시댁에 살면서 다른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닌데 네가 돈은 벌어서 뭐하게? 살림도 못하는 게? 평소라면 그런 말에 별다른 대꾸를 하진 못했겠지만 남편이 자신의 돈을 홀라당 다 날려먹었다는 걸 저도 안 다음이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애 아빠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요. 뭐? 그렇게 대책 없이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한 방에 잃은 사람인데 다음에 또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남편만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 들던데요. 저도 벌 수 있을 때 버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마 평소라면 노발대발해서 내 아들이 어쩌고 저쩌고를 했을 텐데 자기 아들이 저질러둔 일이 있으니 더 이상 별말을 하지 못하더군요. 그때가 큰애는 초등학교를 입학했을 때였고 둘째도 이제 유치원생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 시간이 생겼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게 된 지인분이 제 사정을 알고는 편의를 많이 봐주시기도 했고 말이죠. 그렇게 일을 시작하고 나니 숨이 조금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 집안일만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혼만 날 때는 정말 제가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존재 같기도 하고 자괴감도 느껴지고 우울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일을 하고 제 일을 인정받기도 하고 그랬더니 정말 사람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일은 언제까지 할 거니?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는 것을 계속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요. 여자가 집안 살림 잘하고 애 잘 키우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쓸데없이. 그냥 어느 순간 시어머니의 말은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드디어 분가하게 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뭐 이것도 쉽게 분가하게 된 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또 회사 가는 문제로 계속해서 저와 시어머니 간에 신경전이 있다가 한번 터진 겁니다. 자기 일 그만둔다고 그러던데? 누가요? 시어머니가 전화 오셔서 더 이상 자기 일 못할 것 같다고. 뭐라고요? 아니에요. 저 일 계속합니다.
정말이지 화가 머리 끝까지 솟아서 머리가 터지는 기분이라는 게 이런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성을 잃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 거지? 하는 마음에 순간적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고 말이죠. 저 일 그만둔다고 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그래 그랬다. 회사분 전화번호는 어떻게 아신 건데요? 그거 하는 게 뭐 어렵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기 전에 네가 알아서 그만뒀어야지 이게 뭐냐? 서로 귀찮게.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주 깊게 말이죠. 그리고 눈을 꼭 감고 심호흡을 했어요. 거기서 진정하지 않으면 정말로 사달이 날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이혼하겠습니다. 이혼? 시어머니는 정말로 놀라신 듯 했어요. 제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듯 말입니다. 그것도 웃겨요. 며느리를 그렇게 괴롭혀놓고 이혼을 하겠다는 말을 할 거라는 걸 상상을 못했다는 것도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더는 못 살겠어요. 제가 무슨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는 로봇도 아니고 어머니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기계처럼 사는 거 이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진짜 못하겠어요. 너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냐? 네. 어머니가 이번에 선을 넘어도 너무 넘으셨어요. 어떻게 며느리 몰래 며느리 직장에 전화해서 그만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 짓까지 하실 거라고는. 그래, 뭐 이혼한다고 하면 내가 겁낼 줄 아냐? 해라 해. 나도 너 같은 며느리 싫다.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그렇게 말하면 아무렇지 않은 척 구셨지만 사실은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정말로 진짜 이혼하게 될까봐 그래도 겁을 내야 하신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진심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정말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이야기했고 그제야 남편은 분가 이야기를 진지하게 해보이더군요. 그동안은 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분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괘씸해요. 그동안은 진지하게 이야기해보겠다 했던 게 사실 진심이 있던 게 아니었던 거고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으면서 안 했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런 마음도 분가를 했다는 그 기쁨에 다 용서해 줄 수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가족만 있는 집 말입니다. 물론 그전에 살던 시댁보다는 조금 좁기는 했지만 그래도 정말이지 눈물이 날 만큼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좋아했고 말이죠. 시어머니는 손주들을 잘 키워야겠다는 명목으로 늘 교육 같은 거에도 간섭하셨었거든요. 그리고 이사를 하면서 남편에게 한 가지 이야기한 게 있었어요. 나 어머니한테 우리 집 주소 안 알려드릴 거야. 뭐?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어머니 보나마나 매일 쫓아와서 간섭하려 하실 테고 그리고 나는 그 꼴 다시는 못 봐. 별일 있으면 우리가 집으로 찾아가든지 밖에서 뵙든지 하는 걸로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은 상당히 할 말이 많아 보이기는 했지만 본인이 돈을 다 날린 과거와 자신의 어머니의 지나친 행동으로 한번 이혼할 뻔했던 위기를 넘겼던 탓이었던 건지는 몰라도 꾹 참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어머니에게 이사한 주소를 안 알려드릴 수 있었어요. 물론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난리를 치셨지만 그럼에도 꿋꿋하게 알려주지 않자 어느 정도는 포기하신 것 같았고 말이죠. 하지만 포기했다고 생각한 제가 너무 안일했다는 것을 우리 시어머니는 그 정도의 인물은 아니라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집 주소 좀 문자로 찍어봐라. 네? 안 알려드리기로 합의가 된 게 아니었나? 왜 또 갑자기 이러시지? 하는 생각으로 눈만 도로로 돌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옆에서 짐을 옮기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떤 아저씨가 시어머니에게 어르신 이건 포장할까요? 하면 시어머니가 일단 둬봐요 하고 대답하는 소리까지 말입니다. 옆에 그게 다 무슨 소리예요? 아, 나 오늘 너네 집으로 이사 가려고 그런다. 네? 이사요? 아니 지금요? 그게 짐을 옮기는 소리였던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입이 떡하고 벌어졌어요. 그러고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대책이 없는 분이구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고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거든요. 아마 시어머니는 지금 이렇게 짐을 뺀다고 하면
제가 당황해서라도 집 주소를 알려줄 걸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상황에서 집 주소를 알려준다는 건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나 마찬가지일 테니 그런 상황을 생각한 거겠죠. 하여튼 머리를 정말 어지간히 굴린 거였습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말입니다. 혼자 지내려니 적적해서 외로워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너희 집으로 들어갈라니까 빨리 주소 불러. 아니 어머니, 아무 말씀도 없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말하면 뭐가 달라지기는 하니? 여기 인부들 다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주소 부르지 못해? 뭘 그렇게 어물쩡거려? 시어머니는 옆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며 저를 재촉하더군요. 아마 그것도 머리를 정말 많이 굴려서 나온 시나리오일 겁니다. 옆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짐을 싸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제가 주소를 말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겠죠. 사실 그 정도면 저보다 남편에게 이 방법을 써먹는 게 더 빨랐을 텐데 왜 저한테 저러실까 하고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남편은 갑작스럽게 해외 출장으로 한국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전에 이삿짐센터와 다른 것들을 다 예약해 두신 상태였을 텐데 남편의 출장이 며칠 전에 결정이 된 거였기 때문에 아마 계획에 조금 차질이 생기긴 한 걸 겁니다. 남편에게 전화하는 거에서 저에게 전화하는 걸로 말입니다. 저에게는 어쩌면 다행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일단 끊어보세요. 그 순간 제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이 팍 하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굉장히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대답하시더군요. 그래, 진작 그럴 것이지.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뭔가를 검색한 뒤 시어머니에게 어딘가에 주소를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전화기를 꺼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그러든가 말든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그때의 저는 될 대로 되라, 배째라 뭐 이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려준 주소는 다름 아닌 실제 저희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노인 요양원이었습니다. 집을 뺄 거면 거기나 들어가시라는 의미였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나중에 본인이 한 말에 의하면 너무 충격을 받고 놀라서 그 자리에서 까무러치듯 쓰러졌다가 일어났다고 하더군요. 이사를 도와준 인부들도 뭐 그런 며느리가 다 있냐며 제 욕을 하고 그 요양원 분들도 나와서 무슨 일인지 보고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딨냐며 욕을 퍼부었다고 말이죠. 사실 그러거나 말거나였습니다. 저는 완전히 시어머니에게 정이라는 정은 다 떨어지다 못해 얼굴만 봐도 속이 메스꺼릴 만큼 시어머니가 미운 상태였거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실행에 옮길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 화를 낼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삿짐까지 싼 자기 엄마를 요양원 주소를 알려줬으니 아들이면 화가 날 법도 하죠. 하지만 그 전에 제 남편이기도 하잖아요. 막무가내인 자신의 어머니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탓을 할 거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당신 정말 미쳤어? 제정신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정말 엄청나게 화를 내더군요. 화가 난 건 남편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제가 할 말이 있었어요. 아니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다시 어물쩡 같이 사시게 둔다고? 나는 절대로 못해. 그렇다고 노인네한테 요양원 주소를 알려줘? 정말 당신이 이렇게 못돼 먹은 사람이었어? 내가 그동안 몰랐던 거야? 못돼 먹어? 그래,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당신 어머니는 이 버릇 대체 언제 고치실 건데? 전에도 나 회사 못 가게 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내 휴대폰 뒤져서 회사에 전화해서 며느리 회사 못 가게 됐다고 하고 이번에도 무턱대고 이삿짐부터 싸고 내가 대체 어머님의 막무가내로 나오는 이 행동을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하는 건데? 저건 언제 고쳐지는 건데? 아무리 어머니가 그런 행동을 하셨어도 그렇지. 나는 그렇게까지 한 당신이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다. 우리 그만하자. 남편이 먼저 이혼을 이야기하더군요. 사실 저도 그 일을 저지를 때 그럴 생각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시어머니와는 완전히 단판을 지어야 할 것 같았어요. 각오하고 있었던 이야기라 그다지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이제야 드네. 결국은 이렇게 될 거 둘 다 시간만 끌고 마음고생만 했네.
그렇게 남편과 이혼하기로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둘 다 저를 따라오고 싶다고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얼마나 진심으로 이혼을 생각했는지 아실 수 있겠죠. 아이들의 의견까지 다 물어봤을 정도면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미안한 부분이에요. 어쨌든 아이들은 죄가 없잖아요. 시어머니는 본인이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집을 정리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짐을 챙겨서 우리 집으로 들어온 뒤 나중에 정리할 생각이었던 건지 아니면 주소를 알아내려 그랬던 건지 아니면 저를 골탕 먹이고 싶었던 건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과 제가 이혼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모양이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전화가 와서는 만나자고 하더군요. 기어코 이혼을 하겠다고? 저를 기어코 이혼을 하게 만든 건 다름 아닌 어머님이세요. 나는 너같이 독한 년은 처음 본다.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면 포기를 하고 회사를 그만두던지 아니면 집 주소를 알려주던지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저야말로 어머님 같은 분은 정말 듣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서 본인 뜻대로 하고 싶으셨다고 해도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양쪽 다 팽팽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이셨고 저 또한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혼을 하겠다는 말이니? 어머니도 저 마음에 안 드신다면서요.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 보고 사시는 것보다 없어져 주는 게 낫잖아요. 그런 제 말에 시어머니는 가만히 저를 노려보더군요. 애들은 둘 다 저 따라오겠대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애들 둘 다 저를 따라서 오겠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저희 부부가 정말로 진지하게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에 말입니다. 다시 한번 되묻더군요. 니들 진짜 이혼할 생각이니? 여태 무슨 말을 들으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뭔가 아차하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정말로 저희가 이혼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저는 아직도 의문이에요. 본인 같은 시어머니를 겪어내면서 살 며느리가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말입니다. 그날 그렇게 대화를 마무리하고 돌아간 시어머니는 남편을 불러서 여러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나중에 전해준 이야기는 대략 이런 내용이었어요. 정말로 이혼할 거냐고 진지하게 이야기 중인 거냐 물으신 다음 그렇다고 하니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나 하셨다더군요. 남편이 아이들이 엄마를 따라가고 싶어 한다고 했더니 그건 안 된다고 혹시나 제가 나중에 재혼하게 되면 다른 남자 밑에서 다른 남자를 아빠라고 부르며 자라는 건데 그건 절대 볼 수 없다고 노발대발 하셨다고요. 솔직히 그 부분도 걱정이긴 하셨을 테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그간 살림을 저한테 다 떠맡겨 놓고 본인은 입으로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편안하게 지는 게 너무 적응된 게 아닐까 싶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집에서 다시 청소하고 빨래하고 음식도 본인이 다 하려고 하니 힘이 든 게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 깔끔 떠는 양반이 지저분한 걸 그냥 둘 수도 없고 말이죠. 저는 솔직히 시어머니가 마음을 저에게 털어놓고 본인이 조금 힘드니 도와달라고 하셨으면 흔쾌히 도와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시집살이만 그렇게 고달프게 시키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직도 시어머니와 한 집에서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생각해도 저한테 왜 그렇게 모질게 구셨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친정에도 이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어머니가 보통 분은 아니시라는 건 두 분 모두 알고 계셨지만 말입니다.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애비 생각도 그렇다. 그 나이 되면 사람은 안 바뀌어. 너 평생 네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고생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야.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입에서 이혼하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면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봐주겠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내면 좋을지도 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아. 그 세월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면 절대 안 바뀌어. 그리고 네 남편도 이제 이혼하자고 한다면서. 사실 애 아빠도 많이 지친 것 같긴 해. 지가 지치긴 뭐가 지쳐. 너 반만큼도 고생 안 했으면서 그거 조금 겪었다고 지쳐?
진짜 그냥 이혼해.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제일 빠른 거고. 그리고 이혼하면 세상 끝나는 것 같아도 다들 잘 살아. 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말로 하려고 다 결심했다가도 막상 하려고 하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생각이 많아지기도 하고 그런 거 말입니다. 그때 제 상태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남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으니 저에게 그런 제안을 했던 거겠죠. 잠시 시간을 가지고 좀 떨어져 지내보는 건 어때? 바로 별거 이야기였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저도 조금 싱숭생숭한 시기였기 때문에 남편의 그런 제안을 조금 고민해보다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와 남편의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그대로 지냈고 남편이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별거 중인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몇 가지 이슈가 있기는 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어머니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무슨 영문인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꺼낸 이야기는 의외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돈, 애들 이렇게 정말 이대로 그냥 둘 겁니까? 사돈이 너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답답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희 엄마로서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을 겁니다. 사실 엄마는 별거를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셨거든요. 바로 이혼을 하지 않고 왜 답답하게 그러고 있냐고 말이죠.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빨리 이혼을 시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빨리 다시 합치게 해야 할 게 아닙니까? 저는 우리 애한테 이혼하라고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엄마의 그 말에 놀란 듯 잠시 굳어서 저희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아니, 애도 둘이나 있는데 무책임하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애 있다고 참고 살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힘들면 이혼하는 거지. 그리고 애들도 엄마가 그렇게 힘든 게 더 싫지 않을까요? 엄마의 그런 반응에 시어머니는 상당히 놀란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형적인 옛날 사람의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성향이 강하신 분이라 여자가 이혼하는 건 엄청난 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아마 당연히 저희 엄마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여기고 한 말이었을 텐데 저희 엄마 반응이 완전히 예상 밖이셨으니 놀랄 수밖에요. 딸을 이혼녀로 만드시겠다고요? 불행하게 사느니 이혼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 이혼이 어디 흠인가요? 밖에 나가보세요. 둘 중 하나는 이혼했을 겁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리고 딸아이 이야기 다 들어보니 저는 이혼하는 게 100배는 낫겠다 싶어서 쟤네 별거 한다고 했을 때도 반대했었어요. 그냥 이혼하지 왜 별거를 하냐고. 엄마한테 여러 번 이야기를 듣고서도 시어머니는 믿을 수가 없어 했습니다. 본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엄마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니 태도를 바꾸더군요. 그래도 이혼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이들도 있는데. 그러면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간 애미에게 심했습니다. 남편도 없이 아들을 남편처럼 의지하고 살았기에 그런가. 괜히 더 심통도 나고 또 우리 아들이 아깝다고만 생각했어요. 며느리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인데 말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지난 날을 생각하고 또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도 알겠더군요. 저도 참 답답하고 어이가 없지만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니 진심인가 싶은 마음이 들기는 하더군요. 그렇게 당해놓고 말입니다. 다시 생각해도 제 자신이 대책도 없고 어이도 없게 느껴지네요. 본인들 문제도 아닌 제 문제로 이혼하고 또 아들이 이혼남이 되고 손주들이 아버지 없이 큰다고 생각하면 제가 지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는 것도 입으로 안 들어갑니다. 저한테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준다고 생각해 주시고. 시어머니는 한참을 그렇게 저와 저희 엄마에게 읍소 아닌 읍소를 하다 돌아갔습니다. 사실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 나니 마음이 조금 약해진 것도 있긴 해요. 그건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인 듯 보였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간 시어머니를 겪어온 세월이 있잖아요.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어머니의 태도에 바로 마음을 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게다가 저와 남편도 그 문제로 그동안 묵은 감정들이 있었고 말이죠. 별거를 시작하고 나서 남편과 연락은 했지만 따로 만난 적은 없었거든요. 아이들과 만날 때도 약속 장소에 아이들만 내보냈지 말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다녀가고 나서 남편과 연락해 따로 만났습니다. 어머니 다녀가셨다며? 뭐 실수는 안 하셨어? 남편도 자신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 저희 엄마나 저에게 실수를 했을까봐 그것부터 물어보긴 하더군요. 아니, 그냥 별다르게 실수한 건 없으시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혼을 하면 자기 못 살 것 같다고 요즘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잔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고 애들이 불쌍하다 그런 이야기 하고 가셨어. 우리 다시 합치면 다시는 그럴 일 없게 하겠다고. 남편은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사과를 하더군요. 갑자기 찾아가셔서 당신이나 장모님이나 많이 놀라셨겠다. 당신이 내가 죄송하다고 했다고 장모님께 대신 좀 전해드려. 남편은 사과하러 만나자고 한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시어머니가 실수했을까봐 걱정돼서도 말이죠. 그렇게 남편과 한참의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사실 그간 저희도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대화가 아주 부족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마다 이야기하고 서로 의견을 잘 나누었더라면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말이죠. 시어머니가 다녀가시고 또 남편과 그렇게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여러 생각들이 많아지기는 했습니다. 사실 남편과 저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물론 살면서 실망을 한 적도 있고 의견이 달랐던 적도 있었고 서운했었던 적도 있었지만 그런 일만으로는 이혼할 정도는 아니기는 했던 것 같고 말이죠. 만약에 시어머니가 계시지 않고 저와 남편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만 살았다면 별 문제 없이 아직도 평화롭게 잘 살았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이혼을 하는 게 꼭 답이라는 생각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기는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완전히 바뀔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그 전보다 조심은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지금 남편과 다시 합친다면 그 전에 어머니를 겪을 마음은 어느 정도는 각오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그걸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답답해져 오거든요. 사실 오늘 이렇게 구구절절 제 생각이나 이야기를 써가면서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것도 다 여러분의 의견을 너무 듣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저 혼자 생각해서는 도저히 답이 나오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말이죠. 물론 부모님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다 물어보긴 했지만 그래도 더 많은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말이죠. 하도 답답하니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네요. 여러분이 저라도 답답할 것 같지 않으신가요? 제가 조금이라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의견 한 줄씩만 적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합칠지 고민하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사실 아이들이긴 합니다. 아이들과 남편이 여전히 사이가 좋고 또 아이들이 아빠를 찾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왜인지 모르게 제가 죄를 짓고 있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들긴 해요. 하지만 또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고 말이죠. 저는 솔직히 이제 객관적인 생각이나 판단을 내릴 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도 저에게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서 조금 그런 것 같고 말이죠. 처음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의 생각이 너무 궁금합니다. 다 듣고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제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 건지 꼭 많이 의견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께 제 숙제를 안겨드린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이 조금 들기도 하네요. 하지만 공감해 주신 분들이라면 의견도 남겨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긴 하잖아요. 요즘 날씨가 갑자기 더워진 것 같더라고요. 생각이 많아지기도 해서 얼마 전에 이불 정리와 옷들도 정리를 싹 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이 조금 정리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점점 마음이 편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것만으로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만 이야기를 줄여야 할 것 같아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불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고 있을게요.
올해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하는데 외출하실 때 꼭 마스크 챙겨서 나가시고요.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언제 어디서나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중랑구에 사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최근 속 시원한 복수를 하나 했는데 이 얘기를 들려드리면서 여러분의 격려도 얻고 또 저와 같은 일을 겪으신 분들께 작은 위로도 드리고 싶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예쁜 얼굴로 유명했어요. 지나가다 저를 본 아주머니들은 어머 딸이 너무 예쁘네. 연애시켜도 되겠어. 라며 저희 엄마에게 이야기하기 일쑤였고 학교에서도 친구들은 너 왜 이렇게 예뻐? 우리 반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 라는 말을 하며 제 미모를 부러워했습니다. 보통 중학생 시절에 미모에 있어서 마의 구간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때도 반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교에서 예쁜 애로 손꼽힐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예쁘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자연스레 제 얼굴에 대한 자신감은 높아졌고 그 때문인지 남자친구를 사귀더라도 어지간한 사람이랑은 만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은 속물인 것 같기도 하고 어린 나이니 그런 생각을 했다 싶지만 당시 저는 남자친구를 사귈 때 돈과 얼굴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돈이 많으면 얼굴이 조금 못생겨도 괜찮고 얼굴이 잘생겼으면 돈이 조금 없어도 괜찮았어요. 경험한 바로 어린 시절부터 여자의 미모는 큰 경쟁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저는 자연스레 이를 터득해서 제 외모에 값을 매겨 저와 동등할 수 있는 남자친구를 원했습니다. 그 조건이 바로 돈이나 얼굴이었던 거였습니다. 같이 걸어다닌다고 생각했을 때 저와 수준이 맞는 얼굴이라면 굳이 다른 게 괜찮을 필요 없었고 만약에 같이 다녔을 때 제가 훨씬 더 월등하다면 모자란 얼굴을 채워야 되는 조건이 바로 돈이었습니다. 특히나 대학교에 가서는 이런 저의 신념이 더욱 강해졌어요. 어릴 때는 얼굴이 비슷한 남자친구는 종종 만났어도 사실 돈이 많은 남자친구는 거의 못 만났거든요. 아무래도 학생이면 용돈을 받아 쓸 수밖에 없고 아무런 제한 없이 돈을 펑펑 쓰고 다니기 위해선 어지간한 재벌이 아니면 불가능하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대학에 오니 달라지더라고요. 대학을 가니 잘생긴 사람들도 중고등학교 시절보다 훨씬 많았고 돈이 많아서 여유있게 펑펑 쓰고 다니는 사람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대학교 때도 과내에서는 물론 타과에서도 제가 유명할 만큼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 거만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남자친구를 사귈 때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저한테 고백을 해오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조건에 맞는 사람만 골라서 사귀면 되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얼굴이랑 돈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 중 몇몇 분들은 제가 마치 남자의 겉모습만 보면서 돈을 뜯어먹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저는 그저 단순히 제가 생각하는 저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것뿐이지 상대방이 돈이 많다고 해서 무작정 얻어먹고만 다닌다거나 혹은 얼굴이 별로라고 해서 누군가를 헐뜯고 다닌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건 무척 예의 없는 짓이니까요. 다만 흔히 사람들이 결혼할 사람을 고를 때 그 사람의 집안이 어떤지 혹은 그 사람이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학벌은 어떤지 조건을 따지는 것처럼 단지 저는 연애를 할 때 조금 까다롭게 따졌고 그 조건이 돈과 얼굴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 사람과 만나고 헤어지면서 꽤 자유분방한 연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들어가니 요원해지더라고요. 일이 너무 바쁘고 돈을 벌기 바쁘다 보니 새로운 사람을 만날 틈이 없었죠. 주변에서 소개팅을 해주겠다는 제의도 들어왔고 기존에 알고 지내던 남자들 중에서도 저한테 은근히 관심을 표하면 시간을 나면 밥이나 먹자는 식으로 연락을 해오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 어떤 곳에도 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 시기가 제 인생에서 가장 바빴던 시기인 것 같아요. 당시 제가 들어갔던 회사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신생기업이었는데 거의 제가 초창기 멤버다 보니 할 일이 많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야근은 일상이었고 때로는 주말까지 출근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여유 시간을 가질 틈도 없는데 남자와 연애란 단어는 꿈도 꿀 수 없었죠. 그렇게 한 3년간은 죽어라 일만 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쯤 되니 다행히 회사의 규모가 좀 커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 저를 비롯한 회사 초기 멤버들은 조금 숨을 돌릴 틈이 있었어요. 저도 그때부터는 친구랑 약속을 잡아서 만나기도 하고 애인을 사귀기 위해 먼저 소개팅을 잡아달라고 하는 등 바깥 활동을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인연이 닿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일은 안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와 맞는 인연이 없어서인지 몇 번 있던 소개팅도 흐지부지해졌고 그 사이에 회사는
새로운 프로젝트로 인해 다시 예전처럼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내려놓았고 적어도 앞으로 1년 동안 연애는 포기해야겠구나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아예 포기를 해서인지 우연하게도 회사 안에서 제 마음에 쏙 드는 남자를 보게 됩니다. 최근에 입사한 신입사원이었어요. 저희는 신입사원을 한 번에 여러 명 뽑아두고 가급적 상시 채용은 하지 않은 주의라서 매번 어떤 기간이 되면 여러 명의 신입사원이 우르르 회사에 들어오고는 했는데 당시 그 신입사원은 독보적으로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키도 크고 몸도 좋았으며 무엇보다 자기 관리를 잘하는 느낌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귄 남자친구라던가 살면서 보아온 남자들을 모두 통틀어 보아도 당당히 1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무척 매력적인 외형을 가지고 있었죠. 저뿐만이 아니라 회사를 다니던 다른 여자 직원들도 그 신입사원에게 무척이나 관심을 많이 가져 커피를 타려고 탕비실에 들어가면 그 신입사원에 대해서 수근거리는 여직원들 목소리가 매일같이 들려올 정도였습니다. 저 역시 신입사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내심 언제 말을 걸 수 있을지 호시탐탐 시기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회사에서 진행되는 새 프로젝트에 그 신입사원이 합류하게 되었는데 제가 바로 그 사람의 직속 사수로서 업무를 알려주고 함께 프로젝트를 이끌게 된 것이죠. 저는 이게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남자친구를 사귀었던 경험을 토대로 이 신입사원에게 적당한 수준에서 관심을 보여주면 저에게 고백을 해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저의 오만이고 착각이었습니다. 신입사원은 저에게 별 관심을 가지는 것 같지 않았고 일적으로만 저를 대하려 하더군요. 조금 실망스러웠죠. 나중에 프로젝트 멤버들끼리 밥을 먹을 때 우연찮게 사는 집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말을 들어보니 그 신입사원은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돈까지 많더라고요. 본인 이름으로 된 건물이 몇 채가 있으며 부모님도 엄청 큰 사업을 운영하시는 터라 남부족할 거 없이 자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신입사원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바꾸기로 했죠. 제가 그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는 얼굴이 잘생겼거나 돈이 많거나 둘 중 하나만 해당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이 신입사원은 얼굴도 잘생기고 돈도 많고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니 어쩌면 제가 더 마음을 표현하는 게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예 적극적으로 관심이 있다는 티를 내기로 하곤 저녁을 먹자며 둘이 따로 약속을 잡으려고 하고 회사에 있을 때는 일부러 신입사원 근처로 자주 지나다니면서 눈인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얻기 위해 나름 열심히 고군분투한 결과 어느 날 다시 한번 기회가 생겼습니다. 신입사원과 함께 단둘이 저녁을 먹을 기회였죠. 어찌나 가슴이 두근거리던지 저녁을 먹기 전까지 최대한 예쁘게 꾸미고 나갔지만 이마저도 부족한 것 같아 계속 거울을 보며 신입사원을 기다렸어요. 저희는 그날 간단한 한정식 집에서 만나 가볍게 밥을 먹고 카페로 향했는데 너무 떨어서 그런지 다 생각이 나진 않지만 그날 회사 얘기며 사적인 얘기들을 오가면서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꽤 긴 기간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날의 기억이 좋아서였는지 신입사원은 일주일 뒤 제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처음 입사를 한 순간부터 제게 반했는데 아무래도 회사 사람이고 제가 자기를 좋아할 거라 확신도 들지 않아 고백을 망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단순한 신입사원과 상사의 관계에서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한 5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내 연애를 그렇게 반기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숨기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사귀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티가 좀 나기도 했고 사실 현실적으로 언제까지 숨기기만 할 수는 없어서 언제부턴가는 그냥 공개 연애를 하며 지냈어요. 남자친구는 돈도 얼굴도 완벽했지만 성격 역시 모난 곳이 없었습니다. 배려가 깊은 사람이라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으면 미리 알아채어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주었고 언제나 저를 먼저 생각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완벽한 남자를 만나는 건 처음이어서 그런지 정말 행복한 연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이 남자와 결혼이 하고 싶어졌어요. 보통 결혼 이야기는 남자가 먼저 꺼낸다고 하지만 전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쪽에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보기로 했어요.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한번 가볍게요. 그런데 너무 부담을 주지 않으려 한 건지 지금 생각하면 조금 뜬금없지만 함께 곱창을 먹다가 우리 결혼할까? 하고 대뜸 이야기를 꺼냈죠.
당시 놀랐던 남자친구 표정이 아직도 선명하네요. 남자친구는 잠시 놀라다가 내가 괜찮으면 자기도 좋다며 이렇게 된 거 서로 양가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말했어요.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저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부모님에게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라는 폭탄 선언을 했고 부모님 역시 놀라서 제게 언제 그런 얘기까지 오간 거냐고 물으셨죠. 만난 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일단 날 너무 잘 챙겨주고 믿음직스러운 부분이 많아. 한번 보여줄게 엄마. 그날 저는 부모님께 남자친구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부분들에 한해서요. 부모님도 제 이야기를 듣더니 그러면 한번 데려와 보라면서 얼굴을 보고 싶어 하셨죠. 저는 이야기가 나온 바로 다음 날 남자친구를 저희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남자친구는 사실 좀 망설였어요. 자기야, 그래도 결혼 때문에 인사드리러 가는 건데 마음의 준비도 하고 시간을 두고 방문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인사드리는 건 좋긴 한데 너무 빠른 것 같아. 아니야, 우리 부모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셔. 부모님이 되도록이면 빨리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제가 괜찮다고 하자 그제야 남자친구는 선물을 들고 어쩔 수 없다는 듯 저의 집을 방문했죠. 다행스럽게도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생긴 것도 깔끔하니 훤칠하다고 하고 집안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고생할 일은 없을 것 같다며 아주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딸이 좋은 조건의 집에 시집가면 부모님들은 많이 마음을 놓으시잖아요. 저도 부모님이 흡족해 하시는 걸 보니 걱정을 덜어드린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부모님은 남자친구 부모님만 괜찮으면 양쪽 가족끼리 다 같이 만나서 제대로 결혼 일정을 잡아보자는 이야기까지 하셨고 이후 저는 남자친구가 말해준 일정에 따라서 남자친구네 부모님을 뵈러 갔죠. 사실 남자친구의 집안이 잘 산다는 걸 알기에 앞서 전 걱정이 많았어요. 절 평범하게 생각하시진 않을까? 남자친구에 비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진 않을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부모님이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고 안심하라 했지만 만나기 전날까지도 전 너무 떨려서 어찌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남자친구 부모님께선 참하게 생겼다며 보자마자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만나는 날부터 한 식구처럼 대해주셨어요. 또 농담을 잘하시는 성격이라 툭툭 우스갯소리를 던지기도 하셨죠. 저는 내심 다행이라 여기며 가슴을 쓸어내렸고 그 길로 양쪽 가족의 상견례 날짜를 잡아서 다시 한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상견례는 무난하게 진행이 되었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모두 서로를 배려하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모든 게 성공적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일이 하나 터지고 말았어요. 바로 남자친구 쪽에서 터진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와 바람을 쐴 겸 드라이브를 하던 중 남자친구가 화장실을 간 사이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받아보았더니 여자인 거예요. 누구세요? 저 영훈이 친구인데요. 영훈이 좀 바꿔주실래요? 여자는 잔뜩 술에 취해 있었고 발음도 꼬여 있었어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더라고요. 이 밤에 누구인가 싶어 누구냐 물었더니 때마침 남자친구가 들어왔어요. 남자친구는 전화를 바로 받아 지금 여자친구와 있다며 나중에 통화하자고 하고 끊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자친구의 친구들 중 여자인 친구가 있었는데 요즘 들어 애인과 헤어지고 외로운지 새벽에 자꾸 문자를 보내오거나 전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럼 자기 그걸 다 받아준단 말이야? 아니, 받아주는 게 아니고 안 받으면 자꾸 전화를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지. 설마 날 이런 걸 의심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자기가 워낙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렇지. 내가 자기를 좋아했던 것처럼 다른 여자들도 자기를 충분히 탐낼 수 있다고. 밤늦게 전화 걸어오는 건 너무 이상한 행동이잖아. 나한테 왜 미리 얘기 안 한 거야? 왜 숨기다가 이렇게 알게 해? 굳이 그걸 못하러 얘기해. 자기 걱정을 꼭 뻔히 하는데. 오히려 결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거 시시콜콜 다 말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아무래도 결혼 전이라 마음이 불안불안한데 이런 일이 생기니 저는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이 사건 때문에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 이래로 처음으로 크게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남자친구가 제게 사과를 했고 이 사건 이후 제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더 잘해주자 저도 마음이 많이 풀렸어요. 그 후 저희는 문제없이 결혼을 일정을 잡고 신혼집이며 웨딩드레스며
예식장은 어디로 할지 등등 결혼 준비를 위한 정보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꽤 긴 시간 연애를 했던지라 특별히 더 설렐 일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부부란 생각으로 막상 결혼 준비를 하니 마치 처음 사귀던 그날처럼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그렇게 속전속결로 준비를 마친 후 드디어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여행은 평소 가고 싶었던 유럽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계속 회사를 다녔다면 아무래도 긴 시간 휴가를 내기 힘들었겠지만 저희는 결혼을 하고 나서는 함께 사업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결혼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두고 약 한 달 동안은 저축한 돈으로 여기저기 여행을 다녔습니다. 파리에서 베를린, 베를린에서 로마. 보는 풍경이 모두 한 폭의 그림이었고 액자 속 사진이었습니다. 나중에 아기가 생기면 아무래도 부부끼리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기가 힘들 것 같아 한 선택이었는데 처음에는 한 달도 조금 길 것 같아서 줄일까 말까 생각을 했던 게 무색할 정도로 한 달이란 시간은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남편과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한 3개월 다녀왔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을 정도였죠. 그렇게 꿈만 같던 한 달간의 신혼여행이 끝나고 저희는 신혼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가끔 데이트를 하다가 호텔 같은 곳에서 하룻밤 보낸 적은 많았지만 이렇게 우리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에서 남편과 단둘이만 있게 된다니 어쩐지 어안이 벙벙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예상대로 결혼 생활엔 난관이 있더라고요. 같이 살다 보니 아무래도 당연히 안 맞는 부분이 생기고 서로 생활 리듬도 다른지라 그런 면에서 갈등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결혼 전 약속했듯이 대화로 풀어가다 보니 서로 조금씩 배려하고 양보하니 슬슬 싸움도 없어지더라고요. 부부간의 정이란 것도 자연스레 생기고요. 그렇게 지혜롭게 신혼생활을 2년 정도 했을 때쯤엔 저희에게 소중한 딸도 생겼습니다. 딸을 낳은 뒤론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처음엔 저도 남편의 사업을 열심히 도왔지만 사업이 어느 정도 평탄해지고 순조로워지자 그쯤 되니 굳이 저까지 도울 필요가 없어져 남편도 저도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죠. 사실 너무 오래 일을 해왔고 일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지라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을 하는 전업주부 생활이 안 맞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왔는데 막상 해보니 그 생활도 적성에 맞더라고요. 요리하는 것도 즐겁고 아이가 울면 달래주는 것도 그리 힘들지 않았고 제 하루를 이루는 모든 요소들이 다 행복이었습니다. 게다가 퇴근 시간이 되면 늦지 않게 돌아오는 남편까지 있으니 비로소 인생이 어떤 안정적인 궤도 안으로 들어온 것 같이 마음이 편안했어요. 이렇게 영원히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길 바라고 또 바랬죠. 하지만 그토록 바라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턴가 남편이 사업이 바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집에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처음 몇 번은 그런가 보다 했죠. 저 역시 남편을 도와서 같은 사업을 해왔기에 어느 정도 사업이 돌아가는 모습도 알고 있었고 저와 함께 일하던 시기에도 비정기적으로 평소보다 더 바빴던 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날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넘겼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제 시간에 들어오는 날보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더 많아지자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저 제 의심일 뿐이라 생각하고 싶었지만 아닌 것 같았어요. 게다가 남편은 집에 와도 어느 순간부터 저와 이야기를 하거나 딸과 놀기보다는 서재에 들어가서 전화를 하는 일이 더 많아졌어요. 남편 말로는 최근 생긴 사업 파트너와 일적인 통화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어쩐지 제 예감은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혹시나 싶은 마음에 남편에게 나 부모님 보고 싶어서 일주일 동안만 친정에 가 있으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혼자 있을 수 있어? 우리 애기도 데려갈 거야. 엄마가 손주 보고 싶대서. 라고 말을 했더니 남편이 눈에 띄게 반색하는 얼굴로 장모님 보고 싶구나? 천천히 다녀와. 더 오래 있어도 되고. 라고 하더군요. 그때 저는 정말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겼구나 짐작했습니다. 아니길 바랬지만 어쩌면 제가 상상하다는 것이 맞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전 차를 몰고 친정댁에 가서 잠시 딸아이를 맡겨두고 다시 돌아와선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차 안에선 수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게 맞을까? 설마 딸아이가 있는데, 우리 딸이 있는데 그럴 수 있을까? 아닐 거야. 그래도 몇 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이 있는데, 남편에 대한 불신과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며 저를 흔들었습니다. 허나 고통스런 진실일지라도 제가 알아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남편을 믿는 척 했다간 제 속만 타들어갈 것 같았고요. 그래서 주변에 적당한 호텔을 골라 체크인을 하고
일주일 동안 시간이 나는 대로 남편을 미행하여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며칠간은 별다를 게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남편은 회사로 출근을 해서 일을 하는 듯 했고, 저녁이 되면 혼자 집에 돌아왔어요. 그 모습을 보다 보니 남편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서 너무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때부턴 그래, 내가 요즘 신경이 예민했어 하는 생각도 들면서 이제 곧 집에 돌아가도 되겠다 생각했죠. 하지만 미행을 시작한 5번째 날, 회사에서 돌아온 남편이 웬 어린 여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함께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단순히 직장 동료나 사업 파트너라면 굳이 그렇게 친밀하게 붙어있을 이유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둘이 집으로 들어가면서 나눈 이야기들이 꼭 연인들이 나누는 대화랑 별다를 게 없었거든요. 촉이 안 좋다는 예감이 괜히 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한참 핸들 위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부러 한 10분쯤 뒤에 집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들어가면 결정적인 순간을 못 잡을 것 같아서요. 시계를 확인하고 대충 이 정도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집 앞에서 최대한 빠르게 보안키 비밀번호를 눌러서 집 안으로 들어갔고, 평소와는 다르게 굳게 닫혀있는 안방문 문고리를 잡고 거의 밀치다시피 확 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여자와 반쯤 벗은 채로 침대에 누워있다가 제가 갑자기 들어오니 화들짝 놀라서 일어나더라고요. 남편과 바람을 피웠던 여자는 제가 들어오자마자 옷을 대충 입곤 후다닥 밖으로 나갔고, 혼자 남은 남편은 멍한 얼굴로 절 보다가 이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언제부터 바람핀 거야? 그게 아니라 언제부터 바람핀 거냐고. 제 고함 소리에 남편은 정말 당황했는지 뭐라 말을 잇지 못했고, 그러다 실수라느니 하는 말들을 짓거렸습니다. 저 역시 그 이후엔 남편이 뭐라고 말하는지는 들리지도 않았어요. 상상치도 못했던 상황이 막상 앞에 펼쳐지자 너무 기가 막혀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 들리지 않더군요. 저는 대체 언제부터 저를 기만하며 뒤에서 몰래 바람을 피웠냐 물었고, 제 물음에 머뭇거리던 남편은 3개월 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기를 들어보니 딱 남편이 바쁘다고 집에 늦게 들어올 때부터였어요. 솔직히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사랑했던 사이인데, 평생 함께하자고 맺은 인연인데 어떻게 날 기만하며 어린 여자와 놀아날 수 있나. 내가 열심히 청소하고 섬유향수까지 뿌려가며 예쁘게 단장한 이불 위에서 어떻게 그런 짐승 같은 짓을 할 수 있었나. 내게 그 어떤 죄책감도 없었던 걸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인생에서 이런 쓰디쓴 배신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에 더 가슴이 무너질 듯 아파왔어요. 행복하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이라 믿었는데 그걸 산산조각낸 남편이 너무도 믿고 원망스러웠습니다. 너무 가슴이 쓰린 나머지 차라리 몰랐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했죠. 하지만 그냥 헤어지기에는 딸이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이혼을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자식이 있다 해도 나는 꼭 이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자식이 있다 보니 그런 결정이 쉽지 않더라고요. 자식에겐 죄가 없으니까요. 부모로서 제 소중한 딸아이를 이혼 가정의 아이로 키우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정도 생각할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만을 생각하면 당장 헤어지고 혼자 사는 게 맞는데 몇 번이고 그걸 되새겨도 딸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딱 한 번만 남편을 용서해주기로 했어요. 저는 딸이 잠든 사이 남편을 거실로 불렀고 조용조용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은 넘어가. 근데 다음에 또 바람을 피우다가 걸리면 그때는 가차없이 이혼할 거야. 양육권은 당연히 내가 가지는 거고, 추가적으로 우리의 전 재산은 모두 내 거야. 알았어. 정말 고마워. 용서해줘서 고마워. 바람핀 건 정말 한순간 실수였어.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실수야. 다신 그러지 않을게. 각서로서 내가 말한 내용. 그럴게. 남편은 제가 용서해줄 줄 몰랐는지 토끼 눈으로 절 보다 한참을 고맙다고 말하더니 불이 나게 각서를 쓰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정말 이 남자와 결혼한 것 자체를 후회했고 그냥 이혼해버릴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 마음을 꾹꾹 누르며 지금 제 행동이 최선이라 믿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바람 사건이 일단락 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 쓰라린 사건이 있었던 만큼 저희는 예전만큼 아주 애틋한 부부로 지내지 않았지만 그래도 딸아이에게 괜찮은 엄마와 아빠 노릇을 하면서
정으로는 붙어 산다 할 수 있을 정도로는 관계를 회복했어요. 다들 이렇게 사니까 하는 심정으로 남편과의 일은 없었던 것처럼 그저 딸만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았던 것 같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저와 딸만 있는 집에 갑자기 퀵 서비스가 왔습니다. 배달시킨 게 없어서 남편 건가? 하고 박스를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 5만 원짜리 돈다발이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잠깐 당황하다 액수를 세어보니 그 금액이 무려 1억 원에 달했습니다. 돈을 부족하지 않게 벌기는 했어도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1억 원을 현금으로 본 건 처음이라 남편한테 전화를 하려고 핸드폰을 찾으려 했는데 그 순간 박스 가장 아래에 깔려있던 편지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하고 있는 편지는 제가 5년 전 처음으로 남편의 바람을 목격했을 때 옆에 있던 여자가 쓴 것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피가 차갑게 식지만 당시 편지의 내용은 대략 이랬습니다. 5년 전 남편과 만난 이후로도 계속해서 만나고 있고 너무 죄송하다. 제 전화번호를 남길 테니 만날 의향이 있으면 전화를 달라. 드릴 말이 있다는 내용이었죠. 편지를 받자마자 저는 충격에 휩싸여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은 국이 다 타버릴 때까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나에게 그렇게 다짐해놓고 또 뒤에서 바람을 피워대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정신을 차린 건 딸이 잠에서 깨어나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절 흔들어댔을 때였어요. 전 일단 애써 정신을 추스르고 불을 끈 뒤 딸을 재우고 조용히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서 집 근처 카페로 당장 오라고 한 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카페에 가 있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5년 전과 달리 조금 초췌한 모습의 여자가 제 자리로 다가왔고 여자는 저를 보자마자 대뜸 울면서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여자가 무릎까지 꿇으며 눈물을 흘리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저희에게로 향했죠. 저는 여자의 얼굴을 보자 다시 치밀어 오르는 화를 느끼며 물었습니다. 됐고, 대체 저 돈은 뭐예요? 그때 걸려놓고도 정신을 못 차렸나요? 그게... 여자는 한참을 머뭇거리고 제 눈치를 보았습니다. 부릅뜬 눈으로 제가 여자를 쳐다보고 있자 여잔 그제야 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저 영호 씨와 계속 만나고 있었어요. 사모님께 들킨 이후로 연락도 안 하고 있었는데 영호 씨한테 먼저 연락이 왔고 좋아하는 마음이 커서 그냥 몰래몰래 계속 만났어요. 그리고 많이 놀라시겠지만 실은 저와 영훈 씨 사이에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인간이 다른 여자와 바람피는 걸, 그것도 저희 집에 미수 선생이랑 바람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문득 사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모님이 저처럼 얼마나 힘드셨을지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돈을 보냈고 사모님을 만나 뵙자고 한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바람이 한 가정을 망치는 일인지 몰랐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지은 죄 돈으로라도 보상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계속 바람을 피고 있던 것도 모자라 아이를 가지고 있었다니 정말 하늘이 노래지더군요. 남편이란 놈은 짐승이 아니었고 짐승이란 꼬리표를 붙이기에도 아까운 쓰레기였던 거였죠. 한참을 저도 분노에 사로잡혀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데 여자는 용서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를 만나서 꼭 사과하고 싶었다며 계속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는 여자의 말을 귓등으로 들으며 남편의 지난 행동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스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생각해보니 남편은 주말에 골프 약속이 있다며 나가곤 했습니다. 같이 골프 치는 친구라며 그 친구를 제게 소개시켜주기도 했고 전 그 친구가 집에 왔을 때 술상을 차려주기도 했죠. 그 모든 게 절 안심시키기 위한 거짓말이었던 거였죠. 머릿속에서 간신히 붙잡고 있던 이성의 줄 하나가 끊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만 일어나세요. 저는 일단 여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남편도 문제고 이 여자도 문제였지만 더 여자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고 우선 남편부터 만나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여자가 일어서려는 절 붙잡았고 상상도 못한 엄청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모님, 저 이대로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면 어쩔 건데요? 복수라도 하려고요? 네, 저 그거라도 해야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모님이 억울하게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이야기도 들을 겸 찾아온 거예요. 황당했습니다. 바람펴 죄송하다 사죄하더니 이제 남편에게 복수를 하려 한다고 하니 이전이라면 앞에 있는 여자 뺨이라도 한 대 세게 때렸을 텐데 일단 이야기라도 들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남편에게 복수를 할 계획인지 알고 싶었죠. 그 여자는 꽤 다부진 목소리로 남편이 미술 선생과 만나는 장소를 알고 있다 했고 그 현장을 덮칠 거라 했습니다. 미술학원의 열쇠도 미리 복사해 놓았으니 들어가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요. 그거 내가 할게요. 그때 순간 제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어요.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말에 스스로도 놀랐지만 남편에게 쓴 각서가 있는지라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선 제게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를 입 다물게 하기 위해선 제대로 된 복수가 필요했어요. 정말 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쪽도 저한테 걸려봐서 알잖아요. 아, 네. 저는 여자에게 그들이 만나는 장소를 문자로 찍어 보내달라고 한 뒤 그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다리는 후들거리고 남편이 몇 년간이나 또 바람을 피워냈다는 사실은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정신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는 빨리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바람을 핀다고 하는 미술학원 앞으로 갔어요. 몇 분을 기다리니 남편의 차로 보이는 흰색 차량이 보였고 차에서 내려 학원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남편을 두고 보며 불이 켜진 미술학원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미술학원 선생으로 보이는 여자가 환히 웃으며 남편에게 손을 흔들더군요. 저는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숨을 고르며 천천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미술학원의 불이 꺼지더군요. 저는 열쇠를 들고 조용히 미술학원 앞으로 갔고 구멍에 열쇠를 넣어 조심스레 돌린 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불 꺼진 학원에선 이미 듣기 싫은 끔찍한 소리들이 가득했죠. 저는 천천히 카메라를 들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학원 내부가 컸기 때문에 방을 찾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고 혹여나 그동안 발걸음 소리가 들릴까봐 조심스레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여자가 누워있을 방문 앞에 도착한 순간 마지막으로 숨을 골랐고 바로 핸드폰을 들고 현장을 덮쳤습니다. 남편은 절 보자마자 혼비백산이 되어 몸을 가릴 생각도 못했습니다. 남편보다 좋기 10살은 어려 보이는 여잔 들킨 게 처음인지 눈물마저 떨구었고요. 저는 차분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 여자를 먼저 보냈죠. 여자와는 더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곤 조용한 방 한가운데 남편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당황한 얼굴로 절 보다 이번에도 무릎을 꿇고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있잖아 여보,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날 먼저 꼬셨어. 술 마신 나한테 몸으로 덤비더라고. 나도 당한 거야. 제가 내 술에 뭘 탄 게 분명해. 그래? 응. 나도 정신을 놓았어. 그래도 미안해 여보. 우리 딸 소연이 생각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당신 그 더러운 입으로 우리 딸 이름 내뱉지 마. 여보, 아니 현수야. 나도 당한 거라니까. 꼭 팸한테 당한 거라고. 나도 억울해. 실수라고 하지 마. 당신 애까지 있는 거 이미 다 알고 온 거니까. 남편은 애라는 단어에서 놀라더니 어떻게 알았냐며 그 여자를 만났냐고 물었습니다. 이 와중에 그런 질문을 하는 남편의 모습도 참 꼴사나웠습니다. 남편에게 진실을 알려주어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으로 도착한 현금 1억과 그 여자와 나눈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남편의 얼굴은 점점 새하얗게 질렸고 땀이 비질비질 흘러 턱끝까지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각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신 손으로 직접 쓴 각서 기억하냐면서요. 남편도 5년 전 썼던 각서를 기억하는지 입 밖으로 앓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남편이 기억한다는 걸 확인한 후 전 뒤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끝까지 추악한 모습을 버리지 못하더군요. 돌아서려는 절 붙잡더니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네 생각대로 될 줄 알아 그게?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냐고. 재산이 왜 다 네 거야? 다 내가 힘든 게 번 돈이야. 집안에서 빈둥빈둥 한 것도 없는 네가 왜 그 돈을 가져? 전 천천히 뒤를 돌았고 남편과 두 눈을 맞추며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남편은 흠칫 놀라 뒤로 한 번 물러서더군요. 두고 봐.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여기까지가 제가 할 말이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다 끝낸 뒤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간 후 바로 이혼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애를 낳고 5년간 바람핀 여자도 이미 제게 자료를 넘긴지라 일은 더 쉬웠어요.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절 찾아와 빌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나중에 물세례까지 퍼부으며 남편을 쫓아내려 했건만 꿋꿋이 굴하지 않더니 나중에 딸까지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너 이혼 가정의 아이가 얼마나 불행한지 알아? 우리 딸 소원이가 아빠가 어느 날 없어지면 아이가 얼마나 충격받겠어.
아이가 받은 상처를 생각 안 해봤어? 너 이거 지금 부모로서 못할 짓이야. 당신 딸을 진심으로 생각했다면 바람 자체를 피지 않았겠지. 당신은 그냥 당신 재산을 지키고 싶은 거야. 더 한심한 걸 보이지 말고 나가. 현수야, 한 번만 기회를 줘. 정말 딱 한 번만. 나 이렇게 둘 다 못 보내. 내가 그래도 아빠인데 어떻게 딸을 못 보고 사냐? 네가 눈 한 번만 감아주면 나 정말 변할 수 있어. 정말이야. 한 번만 믿어줘. 남편은 자신이 절벽 위에 섰다는 걸 알았는지 정성이 대단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계속 빌고 또 빌었습니다. 허나 제가 흔들릴 리가 있나요? 전 남편의 얼굴 위로 바가지에 퍼놓은 물 세례를 퍼부었고 그대로 남편을 밖으로 내쫓아냈습니다. 그 후 이혼 과실이 전부 남편에게 있었던 덕에 위자료도 받고 양육권도 저에게 넘어왔습니다. 물론 딸에겐 미안하긴 했지만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아빠로 남겨두는 건 더더욱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딸과 함께 둘이 오순도순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인간을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고 기분이 울적해지기까지 하지만 지금 전 딸과 같이 있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딸에게만 집중하려 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배우자의 불륜으로 저와 같은 일을 당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막장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일을 겪은 저보다야 당연히 낫겠지만 배우자로 인해 받은 상처는 분명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냥 거지 같은 일은 거지 같은 일로 넘기고 여러분의 지금의 삶을 당당히 살아나가셨으면 해요. 이혼을 하고 혼자 딸아이를 키우면서 저도 남몰래 눈물도 흘리고 마음이 약해졌을 때도 있었어요. 그땐 정신과에서 우울증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하루하루가 힘들었죠. 그런데 어찌됐든 불륜은 상대방의 죄이고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사연을 쓰다 중간중간 그 당시의 일이 생각나 멈추기도 했고 화를 삭히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끝내고 나니 속이 편해지네요. 모쪼록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앞으로 좋은 날만 있기를 빌게요.